볼커의 SD 강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제27화 SD 코만도 전기 그 쥐암즈 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쥐암즈 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 끝냈고, 과거에 저희 이제 색선님과 함께 했던 이제 코만도 전기 편에서도 충분히 다뤘습니다만,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오늘 좀,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그래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얘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엄청 옥션을 봤어요. 이게 또 원조 SD들 막 정리하다 보면 사고 싶어져가지고 정말 힘겹게 참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좀 강조하느라고 예고편에서는 토바보기라고 읽었는데 원래 발음은 토파보기죠. 토파보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화 SD 코만도 전기 쥐암즈 편 두 번째 이야기 조금 더 토파보기.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로 이제 활용한 자료들이 이제 그 예전에 원조 SD 건담 코만도 전기 들어있는 제품들, 그 중에서도 대형 제품들을 구입을 하면 그 안에 탑시크릿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1편, 2편, 3편, 4편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제가 탑시크릿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갖고 있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모아서 오늘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까지 이제 지난 쥐암즈 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얘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바로 전주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마젤란이란 대륙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먼 옛날에 이제 퓨러 자타리온도 떨어지고 코만도 건담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 퓨러 자타리온의 부활을 걱정한 코만도 건담이 거기 있던 건담군을 조련하고 개조해서 쥐암즈로 만들고, 그리고 퓨러 자타리온의 뜻을 따르는 자타리온 제국과 전쟁이 벌어졌다, 뭐 이런 상황이었죠. 전쟁 끝에 퓨러 자타리온이 부활했지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V 코만도 건담이 제네럴 건담이 되어서 퓨러 자탈리온을 무찔렀다. 근데 무찔렀으나 퓨러 자탈리온의 정신체는 마스크 커맨더에게 빙의되어 다시 우주저편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코만도 건담과 베레팀은 다시금 그를 쫓아서 떠나가고 남은 쥐암즈 부대원들은 그들을 배웅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줄이면 매우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마젤란 대륙이 있는 이 혹성에서의 이야기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단계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을 번역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연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연표는 일단 SDUC라는 연표를 씁니다. SD가 뭐의 약자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이 코만도 전기에 사용하고 있는 공식 연표는 UC는 유니버셜 센츄리의 그 UC가 맞는데, 그러니까 SD 우주세기란 이름이 되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세계에 있는 우주세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UC 제1년, 자, 그 원년이 되는 해에 왜 이런 명칭으로 세계가 바뀌었느냐 하면 MS와 인류가 공존하는 은하연방이라는 조직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한 혹성이 아니라 넓은 우주를 총괄하는 은하연방이라는 연방이 성립이 되죠. 여기서 벌써 느낌이 좀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약간 스타워즈 느낌이 지금부터 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하연방 설립을 기뻐하면서 그 해를 SDUC 원년, SDUC 1년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후 SDUC 27년에 은하연방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치안 유지군의 성격으로 이른바 연방우주군이 탄생을 합니다. 이 연방우주군은 말하자면 이제 은하연방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로 탄생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은하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춘 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SDUC 136년 은하계에 존재하는 문명 국가들 중에 약 80%가 이 은하 연방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년에서는 뭐 여러 문명 국가들이 합의를 하긴 했지만 전체가 합의됐던 건 아니었는데 136년 즉 약 한 100년 동안의 사이 동안 은하계에 존재하는 여러 문명 국가들의 약 80%가 이 은하 연방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SDUC 162년 드디어 은하 연방으로부터 약 210만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계에 있는 문명국가 자타리온 제국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은하 연방은 하나의 은하권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은하에서 떨어진 다른 은하에 존재하는 문명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의 이름이 자타리온 제국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드디어 SDUC 162년부터 시작되는 긴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델타님 어서 오십시오. 지온하고는 좀 다르고요. 어쨌든 자타리온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DUC 179년에 자타리온 제국은 이제 은하 연방의 존재를 알게 됐겠죠. 서로 접촉을 했으니까 갑자기 은하 연방을 상대로 돌연 침략 행위를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맘때에 맞춰서 코만도 건담, 우리의 주인공 코만도 건담이 연방 우주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레임 건담 AG-1Z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양산형 전사 26번째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산형 전사들이 있었는데 양산형 전사 26번째에 해당하는 기체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레전드 배틀 카드일 거예요. 레전드 배틀 카드에서 등장을 해서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연방 우주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프레임 건담 AG-1이라는 양산형 전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26번째 기체가 바로 이 기체인데 이 기체가 훗날 코만도 건담이 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코만도 건담은 원래 AG-1이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말이 많았어요. AG-1은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요 얼굴은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 얼굴 모습은 코만도의 여러 모습 중 하나입니다 라는 일러스트로 공개가 돼 있었다가 이때 처음으로 몸까지 공개가 되면서 AG-1이다 라는 설정이 붙게 되었죠. 뭐 공식 설정이니까 마음으론 좀 거부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이 양산형 AG-1이 그렇죠. 사실 용납이 참 안 되던 설정인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코만도 전기가 끝나고 95년에 끝나고 레전드 배틀이 나온 것이 2008년, 거의 2010년 가까이 돼서 나온 거니까 거진 20여 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 라는 거죠. 어쨌든 AG-1 하여간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약간 얼굴 느낌이나 이런 건 이번에 나온 그 서전트 베르데버스터의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AG-1이랍니다. AG-1에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랑 똑같은 게 여러 대인데 그 중에 26번째인 얘가 이제 뛰어난 실력을 보여서 나중에 이제 코만도가 되는 거죠. 자, 뭐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 AG-1을 그냥 일반 양산기 취급한 거기도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또 그래 AG-다운 취급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SDUC 179년에 코만도 건담이 자타리온 제국의 공격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에 연방우주군에 입대를 합니다. 네, 신국수님 어서오세요. 자, 요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기존에는 경찰력 정도의 힘만 있으면 충분했던 이 연방우주군, 즉 은하연방 소속의 연방우주군이 자타리온 제국이 침략을 개시를 하니까 보다 본격적인 저지력, 방어력, 그 다음에 이제 공격력을 갖춘 군대로 거듭나야 됐었고 그래서
병사도 많이 뽑고 이제 군대를 확충해 나가던 그런 시점에서 코만도 건담도 입대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딱 그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 대전 같은 배경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되던 중에 이 전쟁은 짧게 끝나지 않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85년에 자타리온 제국이 건드렸던 은하연방의 지역들은 약 7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70%를 정복했다는 게 아니고 은하연방의 약 70% 되는 문명 국가들이 한 번 이상씩 자타리온 제국과 교전을 치루었다. 뭐 그 중에 점령된 곳도 있을 것이고 되찾은 곳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굉장히 긴 전투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일진일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자타리온 제국과의 블랙홀 성단이라는, 그러니까 말하면 두 은하 사이에 블랙홀 성단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블랙홀 성단전이라는 대함대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코만도 건담이 이끄는 함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자타리온 제국에 대한 은하 연방의 반격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코만도 건담은 V 코만도 건담, 즉 승리를 가져오는 커맨더라는 뜻이겠죠. V 코만도 건담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179년에 입대를 해서 군대를 몇 년을 있었던 거야? 186년까지 왔으니까 7년간, 자그마치 7년간 군대에 짱 박혀 있으면서 결국은 별을 달았다. 일반병으로 들어가서 별을 달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도 실력자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V 코만도 건담이라는 이제 우주군의 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 코만도 건담의 지휘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자타리온 제국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어서 4년 뒤 자타리온 제국을 물리치기 위한 최종 병기로서 SDUC 190년에 제네럴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 때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제네럴 시스템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이 제네럴 시스템은 엄청난 병기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시스템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의사와 직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1년부터는 이 제네럴 시스템을 탑재한 우주전함을 건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뒤인 192년에 V 코만도 건담은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겠죠. 아까 V 코만도가 되고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방 우주군의 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별도의 정보부를 만들게 되고요. 정보부 베레팀, 그린베레, 레드베레, 블랙베레로 이루어진, 지난번에 보셨죠? 요 베레팀이 발족하게 됩니다. 네, 이승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보이시죠? 은하 연방이 점점 이제 최종 결전을 향해서 이제 세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3년 자타리온 제국의 사령관이었던 퓨러가 기습적으로 은하 연방의 수도가 되는 별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퓨러와 V 코만도 건담은 서로 대결을 하게 되지만 퓨러가 지게 되고요. 퓨러는 일단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V 코만도 건담이 있었던 고향별은 파괴되게 됩니다. 이로써 은하연방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됐었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자타리온 제국을 어떻게든 해치우지 않고서는 은하연방의 미래가 없다라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4년 드디어 제네럴 시스템이 탑재된 우주전함이 완성이 됩니다. 그 1호기는 그대로 이름을 따서 제네럴이라고 명명하게 되죠. 이 전함에 대한 건 오늘 더 자세하게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제네럴을 끌고 V 코만도 건담이 전투에 나갑니다. 드디어 SDUC 195년 드디어 준비를 마치고 이제 고향별도 파괴돼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V 코만도 건담과 연방우주군 그리고 자타리온 제국과 함께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론티어 성계에서 벌어졌던 프론티어 성계전입니다. 그런데 의기롭게 나갔던 이 전투에서 자타리온 제국의 비밀병기에 의해 프론티어 성계가 소멸하게 되죠. 참고로 저 비밀병기의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나중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결국 안 나오고 나가는 일종의 약간 맥거핀이 됐는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데스스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타리온 제국이 그런 거대 행성 결전병기를 끌고 와서 성계 하나를 아예 소멸시켜 버렸다. 그래서 말하자면 연방 우주군이 단단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한 방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SDUC 196년 드디어 최종 결전을 위해서 이제 뛰어 들어갔던 아바오와쿠 성계에서 여기서도 쥐암즈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쥐암즈는 V 코만도 건담의 부하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쥐암즈 전에 그러니까 말하는 선대 쥐암즈죠. 쥐암즈인데 이들과 자타리온 제국과의 총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아바오와쿠 성계는 자타리온 제국이 있는 은하에 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총결전이 벌어졌고 결국 총통부까지 밀고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V 코만도 건담이 승리를 해서 밀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퓨러는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독일의 그 총통씨도 그렇게 됐죠. 근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 이게 운명을 셨지만이라는 표현도 쓰기 싫으네요. 운명을 달리했지만 얘는 튀었어요. 튀어 하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은하 연방군은 자타리온 제국의 승리를 하고 자타리온 제국은 일단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총수가 되는 그 머리가 되는 퓨러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V 코만도 건담은 베레팀과 함께 퓨러를 추적해서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몇 년간의 추적 끝에 SDUC 199년 수수께끼의 혹성 위에서 드디어 퓨러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혹성의 상공에서 퓨러와 V 코만도가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전투 도중에 둘 다 강한 충격을 받고 대기권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퓨러는 이 수수께끼 혹성의 남쪽에 있는 얼음 대륙, 이른바 암흑 대륙에 불시착을 하게 되고 V 코만도는 마젤란 대륙 어딘가에 불시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은 그렇게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SDUC 470년 시간이 확 뛰어넘었죠. 아까까지가 199년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200년이라고 치고 약 270년 뒤 그러니까 푹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거의 기절해 있다가 조금 퓨러보다 좀 더 먼저 깨어난 코만도 건담은 이 퓨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쥐암즈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군 대장인 V 코만도라는 모습도 숨기고 일반적인 마젤란 대륙의 MS인 것처럼 해서 코만도 건담이라는 가짜 모습을 만들어서 쥐암즈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 SDUC 476년에 처음으로 쥐암즈에 들어오게 되는 건다이버의 전투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 다음 해인 477년 드디어 일단은 육체는 완전히 부활하지 못했지만 정신이 깨어난 퓨러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웰 알자자가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러디 자쿠가 자타리온 제국 소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SDUC 479년 아직은 쥐암즈가 되지 않고 이렇게 대충 지내고 있었던 건담군이 블러디 자쿠가 이끌고 온 자타리온 제국군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 코만도 건담의 지휘하에 건담군은 전투 강화 훈련을 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전투에서 코만도 건담이 전투로 부상을 입고 잠깐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코만도 건담을 구했던 RX-78 건담이 캡틴 건담으로 파워업하게 되고 그를 대장으로 하는 쥐암즈가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쥐암즈 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코만도 건담의 현재 나이는 최소 280살 정도 됩니다. 예, 최소 280살 정도 되세요. 물론 이제 잠들어 있던 사이에 어떤 형태로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냉동 수면이라도 했던 걸까요? 근데 이제 같이 있었던 베레 팀들도 같이 나이를 먹지 않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깨어나서 같이 쥐암즈 설립을 도왔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버텼다. 물론 또 MS니까 MS의 수명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SDUC 원년부터 479년까지 오는 이 장대한 이야기 끝에 마침내 코만도 건담은 퓨러를 잡았다 했는데 또 정신체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70년을 쫓아왔는데 그리고 드디어 잡았다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AG 다음이 코만도 건담의 모습, 그 다음 V 코만도, 그 다음 다시 코만도, 다시 V 코만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AG와 코만도 건담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현재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코만도는 우주 연방군 출신이고, 그러니까 마젤란 혹성은 문명 국가긴 하지만 은하 연방엔 소속돼 있지 않은 변경의 혹성이었던 거죠. 은하 연방이 전체 뭐 문명 국가의 80%가 들어가 있고 그 옆 은하에는 자타리온 제국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 은하 변방에 있는 혹성. 그러니까 퓨로도 도망가기 좋았고 코만도도 찾는데 2, 3년이 걸리는 곳에 있는 혹성에 마젤란 대륙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와서 결국 결전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일단 육체는 소멸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신체는 도망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쥐암즈 쪽 캐릭터들이 일단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파워로 따지면 뭐 아까 밤안갱도 중간중간 굉장히 놀라셨지만 그렇죠. 은하와 은하를 넘나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시공간도 좀 넘나들어요. 네, 시공간도 좀 넘나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오히려 쥐암즈 편이 아니라 코만도 전기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외전 편에도 이분들이 등장 엄청납니다. 이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들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연표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쥐암즈에 등장했던 주요 멤버들이 활약했던 장면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섀도우 5가 활약을 했던 작전이라든가 최종 결전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 그 밖에도 여러 소규모의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 소개에 해당하는 거기도 해서 지난 편에는 넣지 않았고 이번 편에 같이 넣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쥐암즈의 전사들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쟁의 기록들, 전쟁 역사라는 뜻이죠. 몇 편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캡틴 건담은 수많은 전투에 참가를 했던 존재입니다. 일단 캡틴 건담의 필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캡틴 건담은 나중에 이제 개조를 통해서 이 건 비클 장비와 일체화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건 비클 모드라고 하는 자동차 형태,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그냥 어떤 이동수단의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변형 상태에서 사용하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좀 흐린 건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필살기 이름은 사자의 이빨, 시시노 키바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가라고 읽을 수도 있고 키바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변형한 상태에서 돌진하는 이른바 돌진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설명을 해보면 이거 이제 탑시크리트 편에 보면 요코이 화백이 알려주는 쥐암즈 캐릭터들의 필살기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실드 내부에 에너지 캡이라는 장비가 있대요. 아시다시피 건담에 있는 그 장비죠. 고에너지 미노프스키 입자를 충전하는 장치. 말하자면 RH78 건담의 빔 라이플에 들어있는 에너지 캡 기술을 아마 모티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캡으로부터 방출되는 메가 입자를 아이필드, 일종의 편광필드죠. 특정한 방향으로만 반응하게 하는 아이필드로 조작을 해서 건비클 전체를 감싸는 에너지 바리어를 형성합니다. 그게 요거겠죠. 동시에 백팩에 달려있는 소형 고출력 로켓 모터의 폭발적인 가속에 의해
참고로 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지상 차량입니다. 지상 차량이 최고 속도 마하 1.2 마하 1.2 야 지상에서 마하로 달릴 수 있으면 야 장난 아니죠? 마하 1.2의 스피드로 달려와 적에게 부딪히는 기술입니다. 예, 요게 바로 캡틴 건담의 필살기 사자의 이빨이죠. 장난 아니죠? 예. 야 저거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도 지상에서 마하 1.2? 장난 아닙니다. 외전이나 전국전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코만도 전기는 강력합니다, 애들이. 예. 하여간 이거는 RX78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필드도 쓸 수 있죠. 예, 왜냐면 베리어를 쳤으니까. 예. 그 메가 입자를 바리어로 치고 들이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멀쩡하고 그 바리어에 부딪힌 적들은 분쇄가 되는 그런 사자의 이빨이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캡틴 건담은 뭐 전사라고 해놓고 왜 필살기만 설명합니까? 이러시는데 이번 장에서는 캐릭터들이 활약했던 이야기와 필살기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캡틴 건담은 워낙 메인스트림에서 활약을 해서 굳이 따로 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캡틴은 필살기만 나왔는데 요 다음부터는 일단 싸웠던 이야기 하나, 필살기 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 정도 속도면 날아가죠. 보통 제가 예전에 이제 영암에서 F1 할 때 1회 대회 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F1이 보통 최고 시속이 460km 정도 됩니다. 460km 정도 되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패독 있는 데서 한번 봤는데 460으로 달리는 순간은 일단 헤드폰을 껴도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가 막 웡웡 울리는 데다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날개를 비행기에 달리는 날개 같은 걸 거꾸로 달아가지고 오히려 양력을 바닥으로 그렇죠. 반양력 장치를 이용해서 다운포스를 일으켜서 지면에 밀착시켜서 달리는 건데 이 정도면 그냥 나는 거죠. 나는 거죠. 그냥 제가 볼 때는 달려온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뜬 상태에서 뚫고 간다. 거의 이 정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하 1.2는 지금부터 보실 필살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건세이버 Z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건세이버 Z 텍사스의 함정을 강행 돌파했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건세이버 Z는 마하세이버라는 이름의 이 Z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Z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변형 형태를 보면 원래의 제타 건담은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하면 제타 건담이 웨이브라이더로 변형을 할 때는 머리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방패를 끼워서 변형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원작 코믹을 보면 어떻게 연출이 되어 있냐면 SD는 머리가 크잖아요. SD는 머리가 커서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서 제타 건담이 원래는 웨이브라이더로 변형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제타 건담이.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머리를 떼놓고 몸만 변형해서 날아갔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빠르게 날지 못하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조를 해서 어떻게 고쳤냐? 머리가 달린 상태 그대로 가슴만 열어가지고 비행 형태로 변형하는 이 Z 모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 부분이 열리고 다리가 뒤로 가고 뒤에 있는 날개가 나오고 무장을 앞에 달아서 변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원조 SD에도 잘 재현이 돼 있고 비비전사로도 나왔죠. 비비전사에서도 이 변형 형태는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요.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텍사스 제도라는 게 이제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요 지역에서 텍사스가 요 섬이에요. 요 섬. 이 지금 보시면 제가 지도까지 정말 친절하죠? 지도까지 다 찾아드렸는데 여기가 암흑대륙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암흑대륙에 자타리온 제국이 있고 중앙대륙에 이 쥐암제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섬이 딱 요 텍사스 제도죠. 네. 아니요. 콜로니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여기 콜로니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콜로니가 나중에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땅에 콜로니가 떨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텍사스 제도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룹니다. 지난번 보셨던 얘기들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지명들이 나올 텐데
여기가 지난번 나왔던 다갈 기지가 이쪽에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요게 그냥 지금의 세계 지도 모습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 아시아 대륙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호주쯤 될려나요? 하여간 텍사스 제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건세이버 Z는 새로 장착한 엔진의 출력 테스트를 겸해서 텍사스 제도를 패트롤,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세이버 Z 앞에 잠복하고 있었던 자타리온 병사가 나타나 공격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폭풍처럼 미사일 공격이 날아오게 되었고, 도망칠 곳은 하늘밖에 없었던 우리 건세이버 Z는 순간 마하 세이버 이 Z 모드로 변형을 해서 최대 추력으로 고고도로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고고도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건세이버 제타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미사일을 떨쳐내고 위기에서 탈출한 뒤에 다시 하강해서 필살기로 반격까지 성공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사스 제도에 숨어들었던 자타리온 제국군을 훌륭히 물리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건세이버 Z가 사용했던 필살기, 그 이름은 바로 천공의 검이라는 기술입니다. 천공의 검. 자, 이 기술은 마하 세이버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한 필살기이고요. 기본적으로 마하 2.3. 자, 아까 마하 1.2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마하 2.3 정도의 스피드로 적에게 다가가다가 2.3으로 날다가 거의 눈앞에 왔을 때 급하게 마하 4.4까지 가속을 합니다. 빨라요. 네. 마하 4.4까지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특이한 기체 형태에 의한 효과로 최대 약 80m 규모, 요게 옆으로 80인지 뒤로 80인지까지는 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80m 규모의 대규모 슬립스트림 공간, 즉 진공 효과 영역이니까 아마 후방에 생기는 거겠죠. 슬립스트림이 기체의 후방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날아오다가 순간 확 빠르게 나르면서 그 뒤에 거대한 진공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닿은 적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을 뚫고 나가는 검처럼 생겼다 하여 필살기 이름이 천공의 검인 것이죠. 건세이버 제타는 여기서도 굉장히 멋진 캐릭터로 나옵니다. 일단 제타가 멋있잖아요. 팬도 많고. 역시 제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갈수록 웨이브라이더 형태의 제타보다는 이 건세이버 제타의 마하세이버 모드가 점점 예뻐 보여요. 보면 볼수록 귀엽고, 언제 한번 제타는 좀 이제 그 리얼 타입으로는 만들면 저 느낌이 좀 안 날 것 같고, 그 CS도 한번 개조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긴 하는데, 머리 비율이 좀 안 이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건세이버 제타가 활약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건다이버의 활약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텍사스 제도 말고 이 중앙 대륙을 보시면 이 바다가 뚫려 있는 이 지역에 바로 수도 자브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 자브로입니다. 자브로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암흑 대륙과 바다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건다이버가 자브로 앞바다에 나타났던 순항 어뢰를 격퇴했던 사건입니다. 그 우리 해군 해전 특수부대 대장이죠. 자, 순항 어뢰로 수도 자브로에 직접 공격을 시도하는 자타리온 제국. 즉 자타리온 제국이 대형 순항 어뢰를 발사하여 직접 자타리온 이 마젤란 대륙의 수도인 자브로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강한 폭풍이 발생하여 갖고 있는 레이더들이 대부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어뢰의 위치를 이 해상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이때 건다이버가 마음을 굳히고 내가 저 어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직접 출격을 합니다. 물속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일단은 이 순항 어뢰를 호위하고 있던 자타리온 수중 부대를 본인의 필살기 하이드로폴리스로 일제히 격퇴하고 눈앞까지 다가왔던 순항 어뢰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던 적이 있죠. 건다이버도 이렇게 확실히 자기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요 과정에서 사용했던 건다이버의 필살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다이버도 이 등에 메고 있는 서브 인터셉터라고 하는 수중용 장비가 있습니다. 이 서브 인터셉터를 장비하면 크루즈 모드라고 하는 항해 모드가 되긴 합니다. 이 장비가 이 등에 달려 있는데 평소에는 등에 메고 다니다가 이렇게 합체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되는 기술이냐? 기술명은 하이드로폴리스라는 기술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거대한 뭔가 빈포 같은 걸 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설명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한 전력을 백팩이라는 건 이 서브 인터셉터 뒷부분이죠. 백팩 안에 코일이 있답니다. 거기에 흘려넣으면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류가 흐르면 돌아간다. 예, 자석이 있는 곳에, 자장이 있는 곳에 전류를 흘러내리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발생한다. 모터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플레밍의 법칙에 따라 건다이버는 고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소용돌이로 적을 붙잡고 일단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붙잡고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순간 자기 유체 역학 모터 어뢰로 격파한다. 그러니까 어뢰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어뢰 발사. 야, 사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유체 역학에 따라 날아가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모터 어뢰로 격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은 매우 유용한 기술이지만 굉장히 강하게 도는 사이에 바닷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염소가스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바닷물이니까 이제 소금을 강하게 전기 분해를 하면 염소가스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완전히 과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건다이버가 스스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좀 양날의 검인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잉그램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네, 물리와 화학이 나오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봐도 학교 공부와 연결해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 따라서 건다이버가 필살기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리부터 화학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있죠. 자,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이 있으면 힘이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전기가 과하게 방출이 되겠죠. 전기로 바닷물을 분해하면 염소가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백제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몸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 아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뭐랄까 EBS에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리얼 로봇이죠. 예. 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터가 되느냐? 코일에 전기를 흘러넣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바닷물에서 하기 때문에 염소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예. 네. 예, 어서오세요. 예. 건다이버의 필살기가 실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예. 본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번역을 하다가 굉장히 웃었어요. 야, 갑자기 플레밍? 이러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재밌죠? 전 요런 센스들 좋더라고요.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친근한 것 같고 왠지 초등학교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기술이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잡으러 앞바다로 왔던 그 자타리온 수중부대와 순항어뢰를 격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속갑주니까 어려워할 수 있어요. 금속갑주에 염소가 닿아서 이제 녹슨다던가 페인트가 벗겨지는 걸 우려했을 수 있죠. 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하얗게 백색으로 탈색이 된다든가 하는 걸 어려워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과학적이죠. 아주 유용한 생활과학 상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전 부대에 건세이버 제타가 있다면 부관인 건이글 류가 있죠. 이번엔 건이글 류와 건세이버 제타가 함께 활약했던 이야기입니다. 건이글 류, 그리프스의 요새를 분쇄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리프스산은 어디냐면 중앙대륙이 아니라 그 옆대륙인 동대륙 보이십니까? 동대륙의 서쪽 끝에 나와 있는 이 높은 산입니다. 구름 있는 거 보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이 높은 산에 자타리온 제국군이 이 그리프스 산의 정상에 장거리포를 설치합니다. 장사정포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군의 저놈의 장사정포. 저놈의 장사정포. 고사포, 장사정포, 저놈의 것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자, 하여간 그리프스 산 정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다 장거리포를 설치를 하면 이 공격 범위가 중앙대륙의 약 절반 정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포가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쥐암즈에서는 우리 건이글 U와 건세이버 제타에게 저 요새를 파괴하라는 파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둘은 협동 공격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아주 높게 고고도의 상공에 올라서 공격을 하는 세이버, 그리고 적의 레이더를 피해 초저공으로 날아가서 요새까지, 즉 어떻게 하냐면 고고도로 세이버가 올라가서 말하자면 원호를 해주고 건이글이 레이더를 거기에 모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적어도로 레이더망을 돌파해서 건이글 U가 갖고 있던 장비하고간 미사일을 전탄 발사해서 요새를 박살을 냈던 그런 작전입니다. 둘의 아주 절묘한 컨비네이션으로 요새가 분쇄가 되었던 거죠. 네, 잉그레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건담이 아주 본격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SD 건담 월드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닌데 좀 어렵긴 하죠. 그래도 언제나 주인공급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메인은 못 되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SD 건담 월드 제작진들이 마이너 취향이세요. 좀 이렇게 막 MSV 구석에 있는 거 꺼내오는 거 좋아하시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건이글 U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리프스 산에 있었던 이제 장사정포, 이제 장거리포 요새를 분쇄하는 데 성공했던 작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 하나 있으면 실제로 중앙대륙의 절반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있으니까 아까 있었던 텍사스 제도는 물론이요. 여기 있던 수도 자브로까지도 이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멋지게 해결했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건이글 U의 필살기도 알아봐야죠. 건이글 U의 필살기의 이름은 제가 이게 번역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름이 오와시노 쯔메예요. 오와시노 쯔메. 쯔메는 발톱인데 오와시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맥과의 일본에 있는 맥과의 한 새예요. 새인데 그거를 번역을 돌려 찾아보니까 원래 이름이 흰죽지 참수리래요. 근데 흰죽지 참수리의 발톱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수리의 발톱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라고 그러면 이제 타카도 있는데 타카랑은 조금 다른 종류이고요. 하여간 좀 덩치가 큰 그러니까 매 중에서도 좀 덩치가 있는 편인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흰죽지라는 말도 넣긴 넣었는데 흰죽지가 뭔 뜻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흰죽지 참수리의 발톱, 참수리의 발톱이라고 읽겠습니다. 참수리의 발톱이란 필살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건이글 U도 Z 모드가 있습니다. 예. 독수리의 발톱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독수리라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세이버 제타는 아까 보셨다시피 마하세이버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건이글 U는 Z 모드가 이 등에 달려있는 이 판넬처럼 보이는 이 장비가 이글 어태커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장비하고 본인의 팔다리를 이렇게 접으면 Z 모드가 돼요. 말하자면 이제 건세이버 제타보다는 변형이 간단하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건이지에 가깝습니다. 변형 방식이. 그냥 엎드린 거잖아. 건이지죠. 네, 말하자면 등에 플라이트 유닛을 달아서 앞으로 엎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으면 무장을 여기 꼈잖아요. 손에 들고 있지 않고 앞에 꼈으니까
비행기처럼 우리 옛날 변신 로봇 다 그렇잖아요. 비행기처럼 생긴 비행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필살기 설명을 드릴게요. 필살기 굉장히 엄청난 필살기입니다. 자, 원래 이 판넬은 등에 달린 거 판넬 맞는데 원래 방어용인 판넬 바리어 아시죠? 요 판넬 바리어 예, 그쵸? 아, 리가지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건이지라고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리가지요. 말이 꼬였네. 건이지 아닙니다. 리가지가 맞아요. 앵그램님 감사합니다. 네, 리가지. 건이지는 이제 빅토리 건담에 나오는 양산형이고, 네, 죄송합니다. 말하다가 꼬였네. 네, 리가지. 아, 리파인 건담 제타의 약자죠. 리가지. 네, 리가지의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합니다. 자, 감사해요. 정리하고 다시 갈게요. 자, 원래 방어용인 판넬 바리어 아시죠? 판넬로 이렇게 하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그 판넬 바리어를 판넬을 전개하면, 왜냐하면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날개가 판넬이기 때문에 판넬을 전개하면 떨어져요. 판넬을 전개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판넬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개량을 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먼저 격자형으로 전개된 아이필드에 집속, 모으고 방출하는 작용을 이용해서, 왜냐면 평광이니까 한쪽은 모으고 한쪽은 분출하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바리어를 그물처럼 펼쳐서 적의 움직임을 붙잡는 기술인 거죠. 말하자면 아이필드를 사방에 펼쳐서 그 상태로 상대를 붙잡고 그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참수리의 발톱 잡았다라는 기술이죠. 아까 보셨던 건세이버 제타의 천공의 검은 공격용 기술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건이글류의 필살기 참수리의 발톱은 이제 필살기를 쓰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활약해야 좋겠죠. 예를 들면 참수리의 발톱으로 적들을 봉인해 놓고 그 상황에서 마하세이버가 천공의 검으로 뚫고 지나가면 그러면 완벽한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건이글류 자신은 본인을 방어할 기술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유지하는 데 모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호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약점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뉴건담에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실제 역습의 샤아에서 웬만한 애들은 다 때려잡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사도 많이 얘기했고, 자, 다음은 이제 육전 부대 대장이죠. 건판처 더블 제타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텍사스 제도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실제로 이 암흑 대륙에서 중앙 대륙으로 넘어오기에 가장 좋은 교두보가 이 텍사스 제도다 보니까 이 텍사스 제도에서 많이 이 전투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이카론 타워라는 데서 있었던 공방인데요. 또다시 텍사스 제도에 자타리온군이 진군을 합니다. 딱 좋죠. 누가 봐도 여기 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유황섬 같은, 이오지마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재빨리 현재 출동한 쥐암즈 특수부대는 자세히 설명은 안 나와요. 본문이 이렇습니다. 어찌저찌 자타리온군을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이겼다. 어쨌든 서둘러왔는데 가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어찌저찌 이겼어요. 근데 도망치는 자타리온군을 계속해서 쫓아간 건판저 더블 제타는 이 텍사스 제도에 있는 이카론 타워라는 곳으로 유도가 돼서 끌려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흔히 나오는 거죠. 삼국지한테 많이 나오는 이제 이겼다! 적을 추격하자 하는데 추격하면 이제 복병 나오는 딱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타워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복병의 공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건판처가 누굽니까? 화력이죠. 여러분, 포방부는 뭐다? 화력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분노에 불타오르는 판처는 당하기는커녕 자신의 필살기를 미친듯이 난사하며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얘 하나가 거의 웬만한 포병대 하나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애가 쫓아왔으면 모르겠지만 건판처 더블 제타를 복병으로 잡으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판단 미스죠. 자, 그러면 어떤 필살기였길래 이걸 난사하는 것으로 이걸 탈출했느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판저 더블 제타의 필살기, 자, 이름도 멋있습니다. 메가 디스트로이어. 메가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참고로 건판처 더블 제타는 중전차 모드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글을 쓰고 백팩을 내려서 안정감을 주고 다리가 캐터필러로 변형을 하는 중전차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예, 이때 보면 머리에 있던 요 대포도 앞으로 튀어나오고 전체적인 무장이 전부 앞면으로 쏠리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 중전차 모드가 되면 전방을 향해 있는 모든 화기의 전 총구수와 화구수, 그러니까 대포수와 총구수 같은 수만큼의 적을 일제히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메가 디스트로이어인데요. 네. 고글을 쓰는 순간, 이 고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글을 쓰는 순간 시각계가 각 화기에 장비된 센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독자적으로 타겟을 추적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여러분 시드의 프리덤 건담 생각하시면 돼요. 덜컥 뜨드드드드드드드 있죠? 네, 멀티록이 된대요. 멀티록을 해서 최대 18개의 타겟을 동시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탄약을 다 쌓은 탄약 적재가 완료된 상태, 즉 꽉꽉 매거진을 채운 상태에서도 모든 탄약을 단 30초 만에 전부 소진할 정도의 화력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러니 이카론 타워에 들어가서 복병이다 했는데 이놈 자식들이 메가 디스트로이어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해서 탈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짱 파괴력 하나는 건판처 더블 제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8, 90년대 감성이죠. 드립다 쏘면 돼요. 드립다 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아까 잠깐 신구스님도 빨갛고 파랗고 공격 방어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후의 건담들, 각 건담이나 윙 건담 같은 거 보다 보면 뭔가 ST 건담에서 모티브를 가져가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건판처 더블 제타에서 발전을 하면 헤비암즈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슬쩍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불과 30초 만에 18개를 때려잡는 그런 능력을 갖춘 병기인 거죠. 근데 딱 봐도 무시무시해요. 지금 여기도 총, 여기도 총, 이건 대포, 머리에도 총, 미사일 런처 달렸죠. 여기도 2연장포가 있죠. 하여간 더럽게 많습니다. 무기가. 그렇게 해서 싸웠던 것이 아무로보다 잘 싸우는 청단. 네,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건판처 더블 제타라고 소개드릴 수 있죠. 자, 레오파드 D도 있죠. 뭐 레오파드 D나 뭐 그런 친구들도 다 이런 화력계 캐릭터에서 온 모티브가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주요 캐릭터들의 전사와 필살기들 알아봤고요. 사실 원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이렇게만 하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코만도 전기 2부인 건담포스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건담포스 편으로 가면 또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 주요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좀 주요 기체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이야기 편에서 주인공들을 파워업 시켜줬던 보조 기체들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각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번 정리해볼까 싶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코만도 전기 뒤에 이야기에서도 계속 파워업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만도 전기편이 다 끝날 때 한번 모든 캐릭터 중에서 파워업을 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캐릭터들은 빼고 그건 다 소개했으니까 변화가 있는 캐릭터들을 모아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화는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말고 보조 장비들과 그 다음에 메인급 아주 보스급 장비들에 대한 소개 조금 더 정리해보고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망한 줄 알았던 캡틴 건담을 구해줬던 보조 지원 메카 거나모입니다. 바로 캡틴 건담의 새로운 힘이죠. 네, 이 캡틴 건담이 그 마스크 커맨더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쥐암즈 기지가 공격을 당할 때 그 공격을 맞고 죽은 줄만 알았지만 실은 이 쥐아머에 의해서 탈출을 했고 이 쥐아머와 함께 활약을 하면서 훗날 자타리온 제국군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우게 됐었죠. 그때는 이제 스토리 설명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넘어갔는데 자, 우리 거나머 어떤 애인지 좀 더 알아보자고요. 자, 일단 이 거나머 어떤 애냐? 원래 이 베레팀도 아까 연표에서 보셨죠? 베레팀도 원래
연방 우주군 소속이죠. 그러니까 코만도 건담의 직속 부하. 그러니까 같이 이 혹성에 온 애들이죠. 나이 엄청 많은. 그래서 이 베레팀이 코만도 건담과 함께 퓨러 자타리온을 쫓아 이 마젤란 대륙이 있는 곳에 왔을 때 각자 갖고 있었던 우주선이 있었다고 해요. 각자 탑승했던 3개의 우주선이 있었고 그 우주선들을 이제 뜯어서 모아서 부품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낸 지원 메카가 바로 이 거나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행성 한두 개 정도는 가볍게 날려버리는 연방 우주군의 기술력이 모아서 만들어진 결정체다. 캡틴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 거나머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톱파봅시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 괜찮죠? 네, 거의 카달로그 수준이에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먼저 날개입니다. 날개 이름은 Flexible Wing입니다. Flexible Wing. 자,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각도가 바뀌는 날개예요. 상황에 맞춰서 말하자면 변형 날개입니다. 변형 날개. 요새 이제 마크로스 델타에 나오는 기체들이 그런 가변이기죠. 일종의 가변이,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변할 수 있는 윙을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3연장 슈퍼 핸들 캐논을 달고 있습니다. 형태는 핸드, 나중에 이게 손 모양도 되거든요. 손 모양의 캐논포고요. 나중에 매니플레이터, 손도 겸하게 되는 무기들입니다. 그렇죠. F14도 가변익이죠. 그런 가변익을 달고 있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요 조종석, 참고로 조종석은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지원 메카니까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담과 그러니까 캡틴 건담과 합체는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여기 사람 타는 데가 아닙니다. 요 중요한이 되는 이 센서 양옆에 이렇게 연막탄을 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미묘하게 또 밀리터리 풍하게 그 전차 옆에 있는 스모크 디스차저의 형태가 똑같죠? 강력한 폭연 발생탄을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는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타는 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다목적 복합 센서, 대지, 대공 레이더 능력을 동시에 갖춘 멀티 센서입니다. 즉 폭격도 가능하고 대공전도 가능한 센서를 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장 조금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큰 거 말고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게틀링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2연장 게틀링 포고요. 두 문이 달려 있고 속도는 1분에 최대 2만 발의 탄환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1분에 2만 발. 드르륵이죠. 드르륵. 제가 발음하는 이 속도로도 못 따라가는 속도. 지금 함상 방어용으로 쓰는 골키퍼나 이런 애들이 1분에 몇 발이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1분에 최대 2만 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게틀링포를 두 개나 달고 있고요. 그 양옆에는 주요 병기가 되는 하이파워 빔 캐논이 있습니다. 하이파워 빔 캐논. 코만도 건담의 트윈 레인저 머신건. 그러니까 코만도 건담이 갖고 있는 그 무장을 발전한 형태의 병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크기가 커요. 그래서 트윈 레이저 머신건의 발전형이다. 그 코만도 건담이 들고 있는 총 자체가 그 레이저 머신건이거든요. 레이저 머신건. 이제 그거를 발전한 형태로 두 개가 달려 있다. 일단 무장이 확실하죠. 네, 무장 확실하죠. 아주 듬직합니다. 캐논 달렸죠. 게틀링 달렸죠. 빔 캐논 달렸죠. 화력,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연막탄도 발생시킬 수 있죠. 굉장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환도 뭐 안에 잔뜩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거나머, 지금 보시는 형태는 거나머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거나머는 3개의 우주선을 그러모아 합체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자, 뭐냐? 거나머 변신합니다. 3가지 형태로 변형합니다. 지금부터 그 형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셨던 형태 중전투 폭격기 거나머. 그 다음에 캡틴 건담이 타고 지상을 이동하면서 싸울 수 있는 강력 이동 토치카, 말 그대로 요새죠. 벙커죠. 토치카 건 블라스터. 그 다음에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중전투 로봇 건 로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변형을 하면서 이 캡틴 건담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 메카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건아머 상태에서는 여기에 요 안쪽에 지금 캡틴 건담이 들어가 있고요. 건 로더 상태에서는 이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토치카 상태에서는 캡틴 건담이 직접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치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포가 달린 요새죠. 이렇게 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쉴드가 있는 벙커 형태의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아, 소령님 감사합니다. CIWS 펠링스가 보통 분당 7,200발. 근데 아까 얘가 1분에 최대 2만 발. 그러면 제 하나가 최소한 펠링스 2개 이상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벙커 같은 건데 이제 벙커는 그 자체에 이제 무장이 안 달려 있죠. 토치카는 무장까지 달려 있는 걸 이제 토치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동 토치카죠. 엄청난 방어력을 갖고 있고 아까 했던 병기들 게틀링 앞에 달렸죠. 빔포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절대 모든 병기가 어떤 형태에서도 단 한 번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건로더 상태에서는 핸들 캐논이 이제 손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모든 장비가 다 정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면벙이 가능한 건아머 세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예. 로더랑 토치카의 차이는 뭐냐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나와서 그냥 포를 쏘는 게 더 메인이죠.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발사하는 게 메인인 거고 건로더는 이 상태에서 걸어다니면서 팔로 물건을 짚거나 전투가 가능한 형태인 거죠. 좀 더 여기가 다목적, 건로더 형태가 좀 더 다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건블라스터는 그 자체로 그냥 요새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벙커가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벙커가 이동한다고 벙커에 마린이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그 위에 그 미사일 그거 이름 다 까먹었어. 스타워즈도 스타크래프트도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그 대공방어하는 그 있죠? 미사일 쏘는 애 걔까지 붙여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건아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캡틴 건담은 건아머와 함께 그죠? 미사일 터렛이죠? 자, 미사일 터렛 같은 것도 위에 붙이고 그런 것들이 함께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아머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V 코만도 건담의 지원 메카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V 코만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우리가 코만도 건담은 확실히 봤는데 갑자기 나의 정체는 실은 우주군 대장 V 코만도였다네 라고 등장을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V 코만도, 왜냐면 요 다음 편 가면 또 파워업 하셔서 이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번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V 코만도 분석 들어갑니다. 코만도 건담의 진정한 모습이죠. V 코만도 건담. 나는 연방 우주군 대장 V 코만도 건담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일단 코만도 건담과도 모습이 다르기도 하지만 뒤에 거대한 지원 메카가 합체되어 있는 형태로 등장한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하여간 코만도 전기는 별거 없습니다. 화력입니다. 화력이에요. 적이 강하면 화력으로 때려 눕히면 되는 그런 훌륭한 세계관을 갖고 있죠. 자, 먼저 V 코만도 건담의 등에 붙은 애 바로 V 코만도 건담의 지원 메카입니다. V-포스 1입니다. 자, 이름도 V-포스 1. 대장기라고 포스 1 붙었죠. V-포스 1. 이렇게 생겼고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V 코만도용 백팩입니다. 그리고 얘는 자체의 기능은 없는데 자체 AI 이런 건 없는데 사이코뮤 컨트롤로 단독 운행이 됩니다. 즉 코만도 건담이 따로 떼어서 판넬처럼 운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따 여러분들과 보겠지만 그 연방 우주군 최고의 기술력을 모았다고 하는 우주전함 제네럴에 탑재된 병기와 같은 시스템의 병기를 다수 탑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함급 병기를 일부 축소해서 개인 병사가 쓸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든 것이 바로 이 V-포스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원조 SD에서의 사진인데 여기 안에 그 소리가 나는 장치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나고 불빛도 나고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리 나오는 구멍인 거죠. 참고해 주시고 하여간 얘도 아까 보셨던 건아머 못지않은
화력쟁이입니다. 자, 이 V포스1과 V 코만도 건담이 합체를 하면 V 코만도 건담 원조에서 합체를 하면 우리가 아는 요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의 코만도를 라이트 포스 코만도라고 부릅니다. 라이트 포스, 빛의 포스를 가진 코만도죠. 점점 스타워즈 되지 않습니까? 점점 스타워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번역하면서 라이트 포스가 뭐야? 라이트 포스. 아, 제다이구나. 이렇게 제 스스로 해석이 됐는데, 라이트 포스 코만도. 그러니까 얘가 V 코만도, 이게 V 포스 1 합체하면 라이트 포스 코만도가 됩니다. 아니, 언리미티드 파워는 다크사이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크사이드. 언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여간 라이트 포스 우익이 이야기를 국힘당이 좋아합니다. 그럼 새끼들 그냥 어쨌든 우익의 힘 라이트 포스. 라이트 포스일 수도 있고 빛의 힘일 수도 있고 몰라요. 일본어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하여간 라이트 포스 코만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인기 많았죠. 이후에 그리고 그 코만도 전기에 대해서 앞서 이 강좌 초창기에 저희 색선님과 함께 했던 그 녹화본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워즈도 코만도 전기 안에 많이 모티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안 길어요. 이렇게 안 길어요. 자, 라이트 포스 코만도 한번 능력 이번에도 덮어봅시다. 자, 먼저 등에 달려있는 이 캐논 이름 프로미넌스 캐논입니다. V포스 1에 탑재된 강력한 빔 캐논으로 그 힘은 거대한 우주전함도 격파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기인데 전함을 부시는, 전함을 잡는 거의 뭐 윙건담의 버스터 라이플급의 뭐 그런 병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이 디멘션 센서, 디멘션 다차원 센서죠.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고요. 들고 있는 총의 이름은 풀 임펄서입니다. 임펄서 건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름은 풀 임펄서이더라고요. 특히 연방 우주군 내에서도 막대한 위력을 가진 병기로 극비에 해당하는 빔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극비. 우주군쯤 대장이니까 이 정도는 들고 올 수 있죠. 다만 이것도 이제 이후에 연방 우주군에서 떨어진 지 한 270년 지났으니까 더 좋은 게 나왔을 수 있지만 극비 취급되던 최강 병기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손에 달려있는 이 삼연장 포 같은 물건, 사악합니다. 이름 Fire Tornado, 파이어 토네이도. 5천 도시에 불을 발생시켜 다양한 것을 불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어벳이었어. 여러분, 코만도 건담의 정체는 파이어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2차 세계대전 최악의 병기 중 하나라고 하는 삼연장 화염방사기 달고 계십니다. 화염방사기. 엄청나죠? 한 손에 빔 들고 등에 캐논 차고 이쪽에서 파이어! 파이어 토네이도 화려합니다. 자, 그리고 양 어깨에 달려있는 이 무기 플라즈마 발칸입니다. 플라즈마 발칸. 플라즈마화한 입자빔을 초당 50에서 100발을 쏜답니다. 자, 초당 50에서 100발을 쏘면 분당 6,000발 정도 쏘는 거죠. 분당 6,000발. 그러니까 거의 아까 펠랑스 정도의 속도로 플라즈마 입자탄을 드드드드드 하고 날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옆에 양목계에 있는 플라즈마 발칸으로 탄막 깔아놓고 접근전으로 다가오면 불로 지지고 멀리 있는 애들 풀 임펄서로 한 대씩 팡팡 쏴가면서 대형 적이 나타나면 프로미넌스 캐논으로 날려버리는 이게 아주 근거리, 원거리, 중거리가 아주 완벽하게 처리되는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참고로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원이 되는 이 V포스1에 달려있는 메인 리액터가 있습니다. 메인 리액터, 대기권 안에서 최고 마하 10. 대장입니다. 아까 마하 세이버가 마하 4.4까지 낸다고 그래서 빠르다 했는데 4.4? 난 마하 10이야. 마하 10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안 싸우고 날기만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심지어 얘는 우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주군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무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V 코만도 건담이었죠.
장비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아까 그 저기 노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넣고 싶은 거 다 집어넣었다 이런 느낌. 예. 싸워도 안 되면 우주로 날릴 수도 있는. 탄 떨어지면 일단 우주로 잠깐 피했다가 보급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의 그런 급의 절대 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V 코만도와 캡틴 건담 플러스 건아머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상대는 퓨러 자타리온이죠. 이 정도 병기로도 쉽게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V 코만도 건담이 선택했던 최종 병기 무엇입니까? 바로 제너럴 건담이죠. 자, 최근에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캡틴 시티에서도 리얼 형태의 제너럴 건담 동상도 나왔고, 왠지 모르지만 빌딩 아래쪽에 제너럴 건담의 얼굴이 박혀 있거나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그러게요. 모티브가 뭘까요? 근데 빅로리 그런 느낌도 있긴 하네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원작에서는 다 날아다니는, 지금은 바닥에 나서는 날아다니는 모습이라 빅로더나 그런 형태만이 메인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모티브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쥐암즈 최고의 전력 제너럴 건담입니다. 자, 제너럴 건담 가도록 하죠. 연방 우주군의 거대 전함이죠. 제너럴 시스템을 탑재한 1번 함 제너럴입니다. 자, 전함 형태일 땐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에는 메인 컴퓨터룸, 그리고 전함이니까 식당도 있죠. 네, 중요합니다. 밥 먹어야죠. 식당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실이 되는 제너럴룸, 그리고 대형 엔진이 들어가 있는 엔진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메인 컴퓨터룸, 식당, 제너럴룸, 엔진룸. 자, 이렇게 생긴 전함. 원래는 이런 전함 형태이고요. 이 전함 형태일 때 무기를 보면 필살기가 있습니다. 연방우주군 거대 전함 제너럴의 필살기 이름하여 빅뱅 버스터. 네. 머리를 열면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건담의 여기 이제 그 상투 같은 부분 있죠? 그게 열리고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대구경 대출력 빔 캐논 빅뱅 버스터가 등장을 하죠. 여기입니다. 제너럴의 필살 무기고요. 그냥 설명해 줍니다. 그 위력은 공전저루한 것이다. 이 한 줄 딱 적혀 있습니다. 비교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게 최강병기다. 빅뱅 버스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름도 대놓고 빅뱅이야. 빅뱅. 뱅뱅뱅. 그 빅뱅 말고 우주니까 빅뱅 들어간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포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필살기는 요 빅뱅 버스터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야마토의 파동포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살기가 이제 머리에서 나옵니다. 원조 SD에도 이게 다 재현이 돼 있죠. 자, 요 전함 제네럴과 거대화한 V 코만도 건담이 합체하면 바로 의 MS 형태인 제네럴 건담이 됩니다. 요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함을 건담이 모는 게 아니고 전함이 변형을 한 다음에 코만도 건담도 거대합니다. 울트라맨처럼 커져요. 이렇게 중중중 커져요. 되게 울트라맨스러운데? 될까? 이렇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고 나면 그래도 제네럴보다는 좀 작지만 커지게 되면 전함 제네럴을 사실상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갑옷처럼 입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직접 조종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원조 SD에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실제로 요 제너럴 건담의 눈 부분에 V 코만도 건담도 구입하시면 눈 부분이 딱 맞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설정상으로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한 제너럴 건담 각 부위 무기들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많습니다. 많아요. 자, 일단 머리에는 아까 V 코만도 건담에도 있었던 디멘션 센서가 들어갑니다. 다양한 상황을 파악해주는 디멘션 센서. 자, 등에 달려있는 건 코스모스 바론포 제너럴의 주포고요. 소옥성 정도라면 일격에 부술 수 있다. 그런 걸 2개나 달고 있어 이놈 자식이. 여러분
이 제네럴이 그냥 스타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예, 스타 디스트로이어요. 예, 코스모스 바론포로 쏘면 웬만한 소속성쯤은 한 방에 부술 수 있는 게 두 개나 달렸고요. 그리고 그 앞에 프로미넌스 캐논 달렸습니다. 아까 V 코만도 건담 때 보셨죠? V포스 1의 캐논포와 같은 시스템으로 있는 프로미넌스 캐논이 V포스 1에는 두 개 달려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나 달려 있고 그리고 개당 파워도 출력이 5배, 5배. V포스 1보다 출력이 5배. 예. 아까도 V포스 1도 강했는데 V포스 1이 뭐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우주전함은 일격에 해치운다. 우주전함 5대를 한 방에 해치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명중한다고 치면 프로미넌스 캐논 4방을 쏘면 한 번에 우주전함 5, 4, 20대, 20대를 일격에 내보낼 수 있다. 아, 파워 인플레 장난 아니죠, 여러분? 팍팍 올라갑니다. 예. 외전하고 전국전의 파워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마도 전기 보면 시원합니다. 막 올라가요. 예. 막 진짜 전투력이 뭐 2만, 3만, 4만 펑! 스카우터가 터졌어. 거의 이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슴 부분에 달려있는 건 플라즈마 캐논입니다. 아까 V포스 1에 달려있던 플라즈마 발칸의 파워업 버전이죠. 그 말은 뭐냐? 연사가 된다. 이 사이즈에서 연사한다. 즉 탑막 쏜다. 예. 무시무시하죠. 더 무서운 거 바닥에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유닛 달려 있습니다. 자,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어디 나오나요? 빅토리 건담까지 가면 나오죠. 그리고 화이트 베이스 등의 전함이 대기권상에서 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였습니다. 제네럴의 큰 몸을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죠. 즉 뭐냐? 이 사이즈로 전함 형태도 아닌데 납니다. 얘는 납니다. 대단하죠? 날아요. 막 날아요. 하늘도 뜨고. 아까 보셨던 엔진룸에 있던 게 이 다리 부분이 되는데 메인 엔진 연방 우주군에서 최대 출력을 가진 엔진을 2대 2기통이죠. 예, 2기를 탑재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엔진은 한 번 시동을 걸면 거의 에너지 소모 없이 무한 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왜 2개나 달았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무한 동력 사실상 무한 동력에 가까운 엔진. 자, 그러니 무슨 말이냐? 출력이 떨어져서 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울트라맨하고는 다르다. 3분 지나면 가슴 깜빡깜빡 거리면서 위험해요 이런 거 없어. 시간 제한 없습니다. 맘껏 싸울 수 있는 최강 병기죠. 야, 이 정도는 돼야 병기지. 그럼요. 파워 인플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에 사실 이렇게 아까 건판저 더블 제타 있던 것처럼 다연장 미사일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진에 혹시 좀 보이나? 예, 요 부분이죠. 여기 다연장 미사일포가 이렇게 여기도 다연장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다연장 미사일 런처가 양쪽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사일 런처 전황에 맞춰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마치 잠수함 어뢰처럼 탄두를 바꿔 낄 수 있는 방식의 미사일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디멘션 센서와 연동해서 한 번에 여러 타겟을 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멀티라곤 됩니다. 따다다다다 멀티라곤에서 미사일 쏴주고 앞에선 플라즈마 캐논이 탄막 형성해주고 프로미너스 캐논하고 바론포로 큰 거 펑펑 날려가면 싸웁니다. 거의 이미지는 게타 드래곤 게타 로봇 최종 나오는 거 있죠? 진 드래곤 정도 수준의 거의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개 부분은 원래는 함교였던 부분이 날개가 되는데 메인 스테빌라이저고요. 대기와 습기 등의 분석을 해서 항상 안정적인 형태로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은 역시 다목적 센서죠. 심지어 여기에 V 코만도가 탑승을 하기 때문에 V 코만도의 시야와 직접 연결이 돼서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V 코만도 건담은 이 제네럴 건담에 타고 숙적 퓨러 자타리온과 싸웠던 것이죠. 엄청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장비들은 내장 무기입니다. 내장 무기. 그렇죠. 내 몸에 달려있는 무기. 이걸로 끝날까요? 우리의 V 코만도 건담은 아직도 화력이 부족합니다. 자, 제네럴 건담에겐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함 제네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상판 갑판이 이 코스모 마젤란이라는 형태로
일단 별도의 전함으로도 활약할 수 있고요. 심지어 등에 있었던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앞부분을 좀 볼까요? 바로 이 부분에 있었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탑승, 그러니까 기체들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 있는 캐터펄트에서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는 캐터펄트에서 발진하는 그런 형태의 전함이었는데 그 발진구 부분이 제네럴 가드라고 하는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도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네, 돌아올게요. 자, 이걸 활용해서도 전투를 하게 되죠. 자,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나와서 여기서 1번, 2번 캐터펄트가 2개나 있는 형태인데 그거를 가지고 방패로 쓰고 있고요. 아, 퓨러는 잡았어요. 아,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정신체가 도망간 거니까. 잡았어요. 잡습니다. 네, 잡아요. 근데 퓨러도 만만치 않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고 참고로 요건 방패니까 그러는 척. 자, 봐요. 야, 이 정도 화력을 갖고도 불안해서 방패가 있어. 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스모 마젤란 제네럴 건담이 될 때 그냥 분리되는 파츠인가 보다. 아니죠. 우리의 V 코만도 건담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제네럴 건담의 필살기 안티 프로톤 버스터가 됩니다.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해서 이 제네럴 건담이 흉부와 직결돼서 사용되는 거대 빈포인데요. 네, 코스모 마젤란과 제네럴 건담의 흉부를 직결해서 제네럴 건담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해서 발사하는 빈포입니다. 네, 이데온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메가 입자포의 느낌 뿡뿡 풍기고 있는 무기죠. 자, 안티 프로톤 버스터입니다. 그렇죠. GM 바즈카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국엔 제네럴 건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네럴 건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네럴 건담이 이 대한민국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티 프로톤 버스터 아까 이제 필살 빅뱅 버스터는 요 머리에 있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이것도 머리에 있으니까 건담 상태에서 못 쏘네? 그러면 또 코스모 마젤란을 데려와서 이 에너지 일로 보내서 안티 프로톤 버스터라는 필살기를 또 씁니다. 자, 여기는 확실히 보이네. 아까 보셨던 런처 미사일 런처 모양 확실히 보이시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중간중간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다른 또 짜잘한 무기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혜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병기를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V 코만도 건담의 퓨러를 잡고 싶었구나. 진짜 잡고 싶었구나. 정말 자기가 가진 거 다 끌어와서 싸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연방 우주군의 모든 걸 모아서 때려 박은 진정한 전투력. 심지어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설정상 이 제네럴은 1호기입니다. 1호기. 이거 완공한 게 194년이니까 지금이 70년 80년 요때니까 그 사이에 연방 우주군이 이걸 몇 대를 더 만들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나중에 가면 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더 발전된 애들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무지막지한 제네럴을 가지고서만 이길 수 있었던 이 정도 죄송해요. 목이 좀 뻐근해서 자, 이 정도 화력이 있어야만 잡을 수 있었던 퓨러 자타리온 그는 누구인가? 우리 퓨러 자타리온 왜냐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퓨러 자타리온이 불쌍해지잖아. 야, 저런 거에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자, 아닙니다. 우리의 퓨러는 아니지만 그 나쁜 놈의 퓨러 만만치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시죠. 퓨러 자타리온입니다. 자타리온 제국의 지배자고요. 얘도 아주 오래 나중에 가면 설정이 정리가 되는데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아주 그 어둠의 세계에서 암약을 했던 기계 생명체로 아주 수명이 긴 오래된 기계 생명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또 이 퓨러 자타리온의 또 배후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녀석이죠. 제너럴 건담 V 코만도가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언젠간 잡고 말 거야. 이 치토스가 된 기분으로 쫓아왔던 퓨러 자타리온 정말 그 제가 하면 느낌은 안 나지만 정말 금리빨만 빼고 네 이빨 다 씹어먹어 줄게 같은 느낌으로 쫓아왔던 그 퓨러 자타리온 그 능력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퓨로 자타리온은 은하 연방의 지배를 꿈꿨습니다. 아마 자타리온 제국이 있었던 은하는 본인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었고 새롭게 접촉하게 된 은하 연방을 보고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 국가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자타리온은 은하 연방군을 공격을 했고 꽤 많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바오아쿠 성계에서 벌어진 최종 결전에서 V 코만도 건담이 이끄는 연방 우주군과의 결전에서 패배를 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몸을 이렇게 우주선 형태로 바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모를 어떤 혹성 상공에서 다시금 V 코만도와 조우해서 전투를 했고 거기서 동시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젤란 대륙 남쪽 암흑 대륙에 불시착했고 그대로 땅속에 가라앉았고요. 그 상태로 일단은 잠이 듭니다. 몸은 많이 다쳤죠. V 코만도의 전투로 많이 다친 상태에서 들어갔고 약 250년, 27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조금씩 힘을 회복하기 시작한 퓨로 자타리오는 자신과 만나게 된 자오엘 알자자를 조종하고 그 다음에 건담군에 대한 분노에 쌓여있는 블러디 자크를 이용해서 자신의 본래 힘을 회복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바로 이 땅에 다시금 자타리온 제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네, 아무로 나미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운 퓨로 자타리온인데요. 자, 먼저 이 우주선 형태의 모습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요거 이름 우주공간 항행용 형태 Destroyed Aggressor입니다. 이름들 참 다양하게 짓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요런 우주선 형태 아까 요 사진에서 딱 보였다시피 이렇게 우주를 날 수 있는 형태고요. 자신의 몸을 접어서 비행 형태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대기권을 이탈해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성과 항성, 은하와 은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얘도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 몸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선 특별히 무장에 대한 설명 등이 없어서 얘는 이제 Destroyed Aggressor라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퓨로 자타리온은 이 Destroyed Aggressor 상태로 이제 그 암흑 대륙에 있었고 처음에 이제 알자자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알자자와 나중에 알자자가 이제 퓨러를 부활시켰을 때 알자자워를 흡수해서 본인은 합체했다고 생각했지만 합체해서 이 퓨러 알자자라는 좀 애매한 형태죠. 보면은 퓨러의 몸이 있고 이 뒷모습에 이 알자자의 머리만 이렇게 툭 튀어나온 요런 형태인데 그러네요. 맞네요. 트랜스포머 1편의 메가트론 우주선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이 원조인데. 자, 계속해서 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잠시 이 알자자가 퓨러의 힘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번 스토리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자자는 이용당한 거죠. 결국 퓨러한테 흡수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퓨러 자타리온이 되고 그때 자타리온 제국군까지 흡수하면서 거대화를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퓨러는 크지 않아요. 자, 정리할게요. 퓨러가 크지 않았으니까 V 코만도급에서 싸웠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는데 이번에 힘을 부활함과 동시에 더 강해져서 거대해지죠. 거대한 형태의 퓨러 자타리온이 되고 그래서 V 코만도도 제너럴 건담에 탑승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정한 힘을 보여준 거대화된 퓨러 자타리온 어떤 애인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금 부활한 퓨러 자타리온입니다. 얘도 무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먼저 양쪽에 나와 있는 이 등에 있는 양쪽의 뿔은 암공간 센서라고 해서 우주 공간을 항행할 때에도 바로바로 암흑 구간에서도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빨간색 뾰족한 부분은 단순히 우주 형태의 함수 부분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퓨러 자타리온의 전방위를 커버할 수 있는 베리어를 이제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액티브 바리어 발생 장치, 베리어, 도치되면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만 베리어 발생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대하고 강력한데 일단 주변에 바리어를 쫙 깔아놓은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격이 와도 뚫리지가 않는 거죠. 웬만하면 뚫리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날개 있습니다. 날개는 얘는 이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같은 건 안 달려있지만 반중력 스테빌라이저
예, 반중력. 중력 정도는 가볍게 조종하십니다. 반중력 스테빌라이저, 인하계를 펼치면 비행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 얘는 비행이라기보다 중력을 조절해서 허공에 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퓨러 자타리온도 하늘을 날고 제네럴 건담도 하늘을 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그런 거고요. 자, 무장의 이름 브레이크 스피어, 마더 브레이커 뭐 이런 무기가 있고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양쪽에 2연장 플라즈마 캐논이 있어요. 얘도 플라즈마 탄 쏩니다. 예, 플라즈마 탄 쏩니다. 그리고 양손에 있는 이 크로, 손이 이렇게 3손짜리 크로로 되어 있는데 크로가 전자 크로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볼트의 전기가 나옵니다. 예, 피카츄죠? 1000만 볼트! 물론 100만 볼트 뭐 이런 거지만 어떤 1000만 볼트 전기가 그러니까 잡으면 빠지지 이런 거죠. 내 손에 잡히면 전기로 아야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양손에 전기 두르고 싸우는 거예요. 예. 이반 방코인가요? 이반 방코 아이언맨인가? 갑자기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하여간 양손에선 전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는 거대한 집게 형태의 무기 그라비티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예, 이름대로 하면 중력 파괴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강력하게 찍어 누르는 형태의 집게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등 쪽은 좀 잘 안 보여서 뒷면 사진을 따로 띄었는데 이 뒷부분에는 이 판넬 같이 생겼지만 판넬은 아니고 미사일입니다. 광자 미사일이 나가는 발사구입니다. 미사일 하나하나당 산 하나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핵이잖아. 산 하나가 날아가면 핵이잖아. 핵미사일 갖고 있어요. 물론 이름은 광자 미사일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광자 미사일이지만 위력을 보면 수소폭탄, 핵폭탄급의 위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을 등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이제 필살기에 해당하는 이 무장 퓨러의 필살 무기가 이 두 캐논인데요. 이름 Blizzard Destruction 타겟을 포함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타겟을 포함해서 그 공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퓨러의 필살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부셔버리는 공간째로 날려버리는 말 그대로 그런 무기가 있는 것이 퓨러 자타리온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네럴 과하지 않죠?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마 V 코만도 건담은 연방우주군 회의 가서 이랬을 겁니다. 아니 이런데도 퓨러 자타리온을 못 이겨요? 네, 부족합니다. 더 달아야 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퓨러 자타리온은 더 잔악한 자입니다. 더 많은 포, 더 많은 화력, 더 높은 출력 필요합니다. 이래서 아마 제네럴 건담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어느 나라 군대 같죠? 하여간 이런 거대한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코만도 전기가 좀 스케일이 과해요. 과해요. 처음에는 밀리터리물급 스케일에서 산은 산 기본 부시고 우주전함, 혹성 뭐 이런 거 부실 수 있는 거의 그런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랑 싸울래니까 V 코만도 건담도 정말 200년간 준비를 해서 제네럴 건담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건담 코만도 전기 주함즈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더 확 느껴지는 여러 캐릭터나 지원 메카나 그 다음에 보조 무기들에 대한 설명들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요 자료를 하는데 가져왔던 자료 출처는 원조 SD 건담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탑시크릿 총 4권까지 있습니다만 내용상 3권까지 참고했습니다. 1, 2, 3권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사용했던 원조 SD 건담의 사진들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히비노 세가츠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올드 제품들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인데 주소는 여기고요. 지금 이 영상의 밑에 설명란도 열어보시면 채널 사이트 주소 넣어놨습니다. 이분 블로그가 한번 원래 야후 블로그인가 네이버 블로그 뭐였더라? 블로그였다. 일본 분이신데 블로그였다가 한번 블로그가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복구 중이라 몇몇은 눌러보면 사진이 안 뜨기도 합니다만 혹시 원조 SD 건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기본은 토이 크로니클이란 책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그 다음에 뭐 변형 형태라든가 다양한 모습 보고 싶으시면 이 블로그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큰 도움 받아서 그 사진들 사용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암제 편을 좀 더 토파보는 이야기들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끝나지 않지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이걸로 오늘의 강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드디어 SD 건담 코만도 전기 그 두 번째 이야기 건담 포스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포스 편으로 가면 이제 이 주암지 편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암지 편은 이걸로 끝이에요. 네, 주암지 편은 이걸로 끝. 다음은 건담 포스 편.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그레이트 판크라치온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